이제 해외에서는 ESG 평가와 관련해서 자료 수집과 분석 같은 면에서 AI들이 이미 도입이 되었는데요. 이제 국내에서도 이 AI가 ESG 평가, 리스크 분석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준호의 생활 ESG입니다. 네, 여러분 챗 GPT 사용해 보셨나요? AI 프로그램인데 여기에 궁금한 질문들을 던지면 입력을 하면 이 챗 GPT가 여러 가지 자료를 바탕으로 답을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이 AI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여러 가지 뭐 기사를 쓴다, 논문을 쓴다, 여러 가지 말도 많은데요. 실제로 이 AI 때문에 지금 현재는 아직 글 구성하는 거나 이런 부분에 부족함이 있지만 데이터가 쌓이다 보면 기자들이 밥그릇을 빼앗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가지고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이 AI 침투력이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뭐 챗 GPT가 나오기 전에 단순하게 생각해서 심심이라고 이렇게 카톡을 AI랑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도 있었고요. 우리가 잘 알았던 좀 문제가 있어서 이제 서비스가 폐지됐었던 이루다 이런 것들도 있었죠. 점점 이 AI가 우리 생활에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ESG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해외에서는 ESG 평가와 관련해서 자료 수집과 분석 같은 면에서 AI들이 이미 도입이 되었는데요. 이제 국내에서도 이 AI가 ESG 평가, 리스크 분석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한국 ESG 연구소, 예전에 대신경제연구소죠. 여기서 AI를 개발해서 국내 언론에 올라온 기사들의 내용을 분석해서 각 기업의 ESG 정보를 수집 및 분석하고 이를 평가에 반영하게 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실제로 기사, 이제 미디어에 나오는 것들, 컨트로버시 이슈라든지 어쨌든 기업의 평판과 관련된 게 아니겠습니까? 평판에 대해서 AI로 분석해서 점수화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지난 17일에 연구소가 ESG 평가 모델 및 KRESG, ESG 플랫폼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저도 여기 자리했는데요. 한 기업 100곳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셨고요. 실제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어쩔 수 없죠. ESG 평가가 ESG 실무자 입장에서는 평가가 잘못 나온다 하면 아무래도 이제 위에 임원분들이라든지 얘기가 내려오거든요. 왜 이렇게 됐느냐. 자료도 보고도 해야 되고 어렵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들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성경 한국 ESG 연구소 ESG 리서치 센터장이 이 설명회를 진행을 했는데요. 해외 투자자들이 ESG 평가 점수를 넘어서 특정 이슈나 수치, 행동을 묻는 케이스가 늘어나고 있다. 평가 자체로 끝난다는 게 아니죠. 그 평가 점수에 대해서 질문을 하기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자, 이번 행사를 통해서 ESG 평가 방법과 미디어에 등장한 ESG 리스크를 확인하는 방법을 설명하여 기업이 글로벌 투자자의 요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돕겠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예전에도 계속 나오지만 이 해외 투자자들은 대화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잘한 거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제일 좋겠지만 못했더라도 못한 거보다도 대화 자체가 없고 이런 공시 자체를 못하는 거를 더 안 좋게 평가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연구소가 개발한 KRESG 플랫폼은 회원사에게 AI 기반의 ESG 평가 카테고리와 미디어의 부정적인 뉴스를 연계해서 분석하는 미디어 컨트로버시 논쟁하는 그런 정보를 제공합니다. 대상 기업은 비상장 기업 100여 곳 포함됩니다. 1037개. 일단은 기준은 당연히 비상장 기업 외에도 이제 상장 기업 안에서도 재무제표 보고 재무 수준을 보고 높은 것부터 위에서부터 이렇게 쭉 반영을 했다고 합니다. 기사 분석 결과는 언론에 이미 노출이 됐기 때문에 기업에 모두 공개가 되는데요. 다만 ESG 평가 점수와 전체 순위표는 투자사에만 공개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잘한 기업이 공개되면 좋은데 못한 기업이 공개가 돼버리면 조금 어려움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잘한 기업들만 뽑아서 공개를 한다고 합니다. 투자사 입장에서는 못했으면 못한 대로 그 정보가 필요하죠.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모두 공개가 되는 것이고요. 네, 일단은 평가지표랑 플랫폼에 대해서 두 가지를 설명을 했습니다. 평가지표는 좀 더 세분화됐다. 결과 발표가 7월과 12월 연 2회로 진행된다. 이게 핵심인데요. 보시면 일단은 간소화됐습니다. 세분화됐지만 간소화됐다라는 게 뭐냐면 형식적인 지표를 다 뺐다라고 했고요. 더 중요한 항목엔 가중치를 뒀다. 이게 중요한 변화 사항인데요. 세분화된 내용은 이제 산업 분류가 28개에서 34개로 세분화가 됐고 기준은 한국 표준 산업 분류가 아니라 해외에 사용하는 글로벌 산업 분류 기준 GICS라고 하는 것을 삼았습니다. 그리고 산업별로 특화 지표도 10개를 냈는데요. 뭐 사스비 같이 이렇게 산업별 지표를 내는 건데 우리 국내 상황에 맞게 10개를 뽑았다고 합니다. 이후에 더 확대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특화 지표가 필요한 이유는 이제 금융사와 또 각 산업별로
강조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환경 부분, 금융사는 직접 배출이 적기 때문에 환경 점수 비중이 높으면 전체 점수가 높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정당하게 비교 가능하게 신뢰도 있게 점수가 나온 게 아니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산업 같은 경우 환경 부분이 중요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가중치를 또 주는 것이고요. 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이제 산업별로 비교가 가능할 수 있도록 그런 지표를 선정했다라는 내용입니다. 평가 결과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7월이랑 12월 초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우리가 기업의 정보를 알려면 두 가지를 봅니다. 이제 첫 번째는 재무제표를 보죠. 기본적으로 이제 재무제표를 보는데 거기 사업보고서가 이제 같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사업보고서 그리고 우리가 비재무지표 보려면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 봐야 됩니다. 홈페이지에 다 이게 게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발간 시점이 보통 3월에 이제 발간이 되고 또 이게 사업보고는 3월에 발간이 되고 지역 가능 경영 보고서는 기업마다 진짜 상이합니다. 6월부터 12월까지 편차가 큰데 그래서 어쨌든 간에 12월로 확정을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반영이 되려면 11월까지는 좀 내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 사업보고서와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에 관해서도 통합하라라는 움직임이 글로벌 단에서 있습니다. 특히나 이 ISSB가 공식 기준을 내면서 이번에 최종안도 나왔는데 이제 이사회에서 승인이 됐습니다. 이 S1, S2에 대해서 지속가능 공시와 이제 재무 공시를 하나로 통합해라. 이 보고서를 합쳐서 그냥 한 시점 3월에 내버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제 기업 입장에서 이건 쉽지가 않은 상황이죠. 작업 기간도 있어야 되고 데이터 수집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뒤로 밀리는 건데 제가 업계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거 자체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반대는 하면서도 어쨌든 내부적으로 뭐 12월 달에 하시던 분이 한 달씩 땡겨온다고 하더라고요. 발간 시점이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의 발간 시점이 12월에서 11월, 11월에서 10월, 10월에서 9월 이런 식으로 한 달씩 땡겨오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지금 실무자들은 아주 지금 엄청 고생이죠. 그러니까 이제 올해 이제 공급망 인권 실사 뭐 공급망 관련해서 실무자들이 아주 관심이 많습니다. 오늘 라이브 클래스 관련해서 이제 보고서 쓰고 강의를 준비했는데 여기에도 지금 현재 문의들이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공급망 관리 부분에서 또 공시 부분에서 관심이 많다라는 거겠죠. 비상입니다. 지금. 네, 이어서 가면요. 이선경 센터장은 평가 지표가 정량적인 팩트에 기반한다. 탄소 배출량 단위를 줄이거나 폐기물 얼마나 감축했는지와 같이 구체적 행동이 실행됐음을 확인할 수 있는 항목에 대해서만 점수를 부여한. 정성적 지표 이런 것들도 중요하겠죠. 하지만 정량적으로 진짜로 얼만큼 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것들을 주로 반영을 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 뭐 환경적으로 뭐 오염물질 줄이겠다라는 선언적인 내용은 반영이 안 되고 선언을 했으면 얼만큼 언제까지 얼만큼 줄이겠다라는 게 명확히 나와야 되고 이전에 얼만큼 줄였다라는 게 명확히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사실 ESG죠. 예전에 기존의 CSR과는 좀 많이 차이가 나는 부분이 그겁니다. CSR 같은 경우는 자선이라든지 봉사 여러 가지 이런 윤리와 당위성을 강조한 측면이 있다면 ESG는 숫자, 정확한 측정, 실제 행동 여부 이런 것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현장에 기반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네, 연구소는 평가 지표에서 지배구조에 대한 가중치를 많이 줄였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배구조에 대한 가중치가 굉장히 높은 편이죠. 특히 국민연금이라든지 이런 연계금에서도 이 지배구조에 대해서 많이 반영을 하고 있고요. 한국지배구조연구원, KCGS, 지금 이름 바뀌었지만 그것도 지배구조가 이름에 들어갈 만큼 제일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습니까? 이제 여기에 대해 줄인 이유가 설명을 들어보니까 지배구조 중요성은 떨어진 게 아닌데 너무 형식적인 지표들이 많았다. 그래서 일단 싹 지웠다라는 거. 대신에 이제 뭐 여러 가지 것들 좀 이제 남아있는 것들은 좀 강화를 했다라는 건데 예를 들면 이사회 다양성 요새 되게 핫하죠. 최근에 이제 러셀 3000이었나? 거기에 이사회에 이제 소수민족들이 한 20% 소수민족의 소수인종이 이사직을 한 20%를 가져갔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DEI 이슈가 포용성, 다양성과 포용성 이슈는 국내에서도 이제 여성 임원들이 얼마나 들어갔느냐 이제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외국에서는 인종 문제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더 강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는 이제 성별의 비율 요거를 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제 사회이사로 국한되어 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사내 임원으로 이제 사회이사는 기사들 보시면은 여성 임원의 힘 뭐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오면서 여성 임원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 사회이사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사내 임원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사회이사와 비교를 했을 때 처참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정말 많이 없는 상황인데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사회이사만 반영을 하겠다.
하지만 나중에 사내 임원으로까지 확대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우리 ESG 위원회 요새는 좀 많이 안 올라오는데 우후죽순으로 엄청 생기지 않았습니까? ESG 위원회가 지금은 현재는 있느냐 없느냐만 평가에 점수를 주는데 이제 위원회가 실제로 뭘 하고 있느냐, 구조는 어떠냐 이런 것도 파악을 해서 이제 반영이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 일하는 조직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겠죠. 또 이제 AI 말을 해야 되겠죠. AI 통해서 이 ESG 컨트로버시 이슈들을 수집을 하고 분석하고 점수화합니다. AI가 일단 80% 이렇게 자동으로 진행하면 이게 많이 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머지는 이제 연구원들이 인력으로 검수하고 수정을 하는 상황입니다. 뭘 수집하냐 봤더니 하나는 의혹, 그리고 이제 하나는 이미 법적인 판단이나 이제 확실하게 나타난 이제 사건, 사고, 제재 이런 내용들입니다. 언론은 의혹도 보도를 하죠. 이런 것들이 가짜뉴스가 나오면 안 되겠지만, 의혹도 어쨌든 여러 가지 근거를 바탕으로 냈을 때, 여기에 대해서 이제 관해서 추가 조사가 들어가기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의혹 제기해야겠죠? 어느 정도 팩트에 기반해서요. 그것들을 이제 점수화했다고 합니다. C스코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C스코어와 제재를 온라인 플랫폼이 있습니다. 네, 온라인 플랫폼에서 기업별로 검색을 할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산업안전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대재해 이슈인데 요거를 검색창에 입력을 해보면 이제 기업에 관련해서 요 기사들이 모아서 뜹니다. 한번 필터링 됐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검색 포털에 검색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낫겠죠. 산업별로도 이제 전체 산업별로도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 또 중요한 컨트로버시 이슈는 무엇이냐, 요것도 되고요. 카테고리에 이제 뭐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넣었다 하면 어떤 컨트로버시 이슈 카테고리가 많이 올라온 제품 유해성이 가장 많이 올라온다, 이런 것들까지 굉장히 다양하게 본인들이 원하는 자료들을 접근해서 수집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C스코어 전선은 1년간 분석 평가 결과라고 합니다. 연간 평가고요. 자료는 데일리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ESG 평가가 따로 있는데 여기에 C스코어를 바라놓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이게 문제가 되겠죠. 의혹이기 때문에. 특히나 대기업이 언론에 더 많이 노출되기 때문에 더 문제가 있는 기업들, 뭐 중소, 중견으로 내려가거나 노출도가 아무래도 작기 때문에 C스코어에서 더 불리한 평가를 받게 되기 때문에 종합평가에는 아직 그대로 반영하진 않지만 계속해서 주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섬뜩하죠? 계속해서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 이제 PR 담당자 쪽은 어째 의혹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슈가 팩트 확인 없이 기사로 올라올 수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업이 이제 대응하고 소명을 하는데 C스코어에 바로 반영되느냐? 그러니까 사실 이 C스코어 이 의혹에 대해서 PR 입장에서는 이거 안 하면 좋겠다. 너무 이제 일이 너무 늘고 고통스럽다, 이런 거죠, 사실은. 근데 이제 답변으로는 일단은 보는 회원사 대상으로 하는 유료 서비스다. 그래서 접근성이 제한해 있고 투자자는 의혹만 보고 또 투자 처리를 그렇게 쉽게 하진 않고 기업에 질문을 하게 된다. 이게 어쨌든 기업과 투자자 간의 이 대화가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데 평소에 이루어져야죠. 나중에 안 되면 주총에서 지금 요새 주주행동주의다 투표로 얘기를 해버리거든요. 그러면 타격이 더 큽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대화하는 게 더 중요한데 이거에 대해서 도움이 된다. 또 의혹에 불과한 내용들 걸러서 그냥 의혹 그 자체고 완전 가짜뉴스 같이 찌라시처럼 나오는 것들은 그냥 걸러내버린다 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만 여기 항상 좀 약간 경고가 있습니다. 좀 긴장하라는 의미인지 중요도 있는 사례들은 추가로 수집해서 새로 카테고리를 만들어 보겠다. 어쨌든 리스크는 사실 마주하기가 너무 두렵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것들을 리스크를 마주해서 이제 대응을 할 때 이제 발전을 하는 것인데 아무래도 그 과정 중에 얼마만큼이 공개가 되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좀 기업 입장에서는 관심이 있고 또 긴장이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 이제 이 플랫폼도 어떻게 활용될지, 국내 ESG 경영 상황에 어떤 영향을 줄지 이런 것들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 챗 GPT로 시작해서 AI에 대해서 한번 쭉 살펴봤는데요. 어떠셨습니까? AI가 우리의 생활에 여러 가지 기능들을 얼마만큼 대체할지,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를 어떻게 활용하고 내 밥그릇을 어떻게 지킬지, 그리고 ESG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송준호의 생활 ESG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